낮 도깨비. 차사님, 차사님, 우리가 지금 어디로 갑니까? 아, 그놈 참. 명부로 가는 길인 줄 모르고 묻느냐? 예, 그 명부가 어디쯤입니까? 따라와 보면 알아. 그럼 여기는 어디쯤 됩니까? 예? 차사님, 앞으로 얼마쯤 더 가면 그 명부에 닿게 됩니까? 그놈 참 귀찮은 놈이군. 잠자코 따라오기나 해. 근데 차사님, 뭐야 또? 저 신발이 다 해져서 갈아 신어야 하겠습니다. 발 뒤꿈치가 씌어서 한 발짝 옮기기가 괴롭습니다. 갈아 신을 신발은 넉넉하냐? 떠날 때 집신 한 죽과 미투리 두 켤레를 허리에 차고 왔는데 인제 겨우 두 켤레밖에 남지 않았습니다만 아직도 갈 길이 창창한데 견디고 참아. 길이 칼돌밭이라 뒤꿈치는 유혈이 심합니다, 차사님. 아, 차사님, 그 참 구차는 놈일세. 뭐야 또? 저 명부 가는 길가에는 주막도 없습니까? 왜? 주막은 못하게. 예, 날도 덥고 보아하니 차사님도 목이 마른 것 같아 잠깐 쉬면서 목축임이나 하고 갔으면 했어요. 목축임이라니. 술말인가? 예, 왜 저 위를 꾹 누르면 누런 진국이 푹 솟아오르는 그 동동주라는 거 말입니다. 앞서가던 차사가 허생원을 힐끗 돌아보고 양미간을 실룩실룩하면서 이놈, 술로써 패가 망신한 그 버릇 여기 와서도 못 버리는군. 그래, 노수는 넉넉한가? 예, 떠날 때 노전재상에 놓인 얼마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 골짜기만 넘어서면 주막이 있다. 아, 차사님, 저기 주막이 보이네요. 잠깐 쉬었다 갑시다. 너나 쉬어라. 허생원은 주막 툇마루에 걸터앉아 주모에게 술 마시는 신용을 해보인다. 주모는 말없이 술 항아리를 소반에 얹어 내온다. 술에서는 비위가 동하는 향기가 코를 간지린다. 허생원은 술 한 대접을 철철 넘게 따라가지고 차사님, 자, 한 잔 드십시오. 저리 푹 사갔습니다. 그러나 차사는 못 본 척 바짓가랑이 먼지만 떨면서 너나 먹어라. 아이 참 차사님도 차사님이 먼저 드셔야 쟤도 한 잔 합지요. 차사님이 안 드시는 술을 제가 어떻게 감히. 그때서야 차사는 못 이기는 척하고는 내가 먼저 들기 전에는 안 들겠다. 하, 그놈. 술버릇은 옳게 배우기는 했군. 그러고는 툇마루에 허생원과 마주 걸터앉아 술 대접을 받는다. 술 대접이 입까지 올라가는 동안에도 그 묵중한 벙코가 수없이 실룩였다. 차사는 단숨에 대접을 비우고 입가장을 손바닥으로 한번 쓱 문지르고는 대접을 내민다. 허생원도 대접을 받아 한 잔 들이켰다. 술이 울대를 타고 넘어가자 목구멍이 춤을 추고 오장이 간지럽도록 부풀어 오른다. 감로주란 이런 것을 말하는지 모르겠다 싶다. 다시 차사에게로 잔을 건넨다. 차사도 이번에는 아무 말 없이 잔을 받는다. 잔이 또 건너온다. 마른 안주를 질겅질겅 씹는다. 육폰지 어폰지 분간을 할 수 없으나 씹을수록 구수하다. 그새 술잔이 몇 번 오고 가고 술 항아리도 동이 났다. 보아하니 차사는 그 크고 긴 눈꼬리에 거슴틀에 주름이 잡히고 가뜩이나 시뻘건 얼굴이 검붉어지면서 툇마루 기둥에 뒤통수를 기대고 눈을 감는다. 허생원은 앞개울로 내려가서 집신 한 켤레를 물에 축여 갈아 신고 와서 가볍게 차사의 어깨를 흔들어 차사님, 목침을 드릴까요? 그러나 차사는 벌이라도 쐰 듯 깜짝 놀라 눈을 부릅뜨고는 아, 이놈. 내가 뭐 조는 줄 아느냐? 대왕께 아를 일들을 생각하고 있었지. 예, 그럼 가보실까요? 봐야지. 그런데 주모는 시종 말이 없다. 술값을 물어도 대답을 않는다. 이때 차사가 여기는 모두가 벙어리야. 듣기는 해도 말은 못하게 돼 있어. 그래서 허생원은 집히는 대로 얼마를 내놓고 앞서가는 차사를 뒤따랐다.
차사도 허생원도 한결 걸음이 가볍다. 바위산을 넘어 내를 건너고 풀 한 폭이 없는 황량한 벌판을 몇 달 며칠을 두고 수없이 지났다. 오가는 사람도 보이지 않는다. 까마귀보다는 좀 더 큰 새까맣고 주둥이만 붉은 새들이 박쥐떼처럼 무리를 지어 날고 있을 뿐이다. 벌판을 지나자 하늘로 치솟은 암벽이 앞을 막아섰다. 이 암벽 사이를 누벼 겨우 정상에 오르자 지평선이 아득한 새로운 천지가 눈앞에 펼쳐지고 구름인지 안개인지가 자욱한 속에 단청이 아련한 대궐들이 여기저기 우뚝우뚝 솟았다. 허생원은 손바닥으로 이마를 가리고 이야, 이제 다 왔다. 저기가 바로 염라국이다. 바위 사이를 누벼 암벽을 내려서자 꽤 넓고 수량도 맑은 개울이 흐르고 있다. 개울가에는 넓적한 반석도 깔려 있고 돌방죽도 쌓였고 빨랫돌도 수없이 놓여 있다. 반석 위에는 두세씩 해골이 다 된 여자, 머리와 가슴패기와 아랫도리를 가린 것으로 봐서 들이 메주덩이만큼씩 한 차돌을 반석에다 대고 갈고 있다. 그런가 하면 물기슬개는 역시 해골이 다 된 여자들이 쇠방망이로 빨래를 하고 있다. 빨래는 무슨 짐승 가죽 같기도 하고 나무 뿌리 같기도 하다. 저 차사님, 저 빨래는 무슨 빨래입니까? 글쎄, 빨아도 때도 빠지지 않고 헤어지지도 않는 빨래다. 그럼 모타로 저렇게 두드리고 있어요? 못에 씁니까? 꼭히 쓸 데가 있어서 하는 빨래가 아니다. 그저 빨래질을 하는 거다. 언제까지 해야 합니까? 여기는 언제까지란 시한이 없다. 낮과 밤이 있을 뿐. 며칠, 몇 달, 몇 년 그런 게 없다. 그럼 죽을 때까지 평생 동안 빨래만 하는군요. 여기에는 평생이니 죽을 때까지니도 없다. 여기에는 다시 죽음이 없으니까. 그럼 돌을 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까? 그렇다. 쓸모가 있어 가는 게 아니다. 전생에서 일을 모르고 손끝에 물을 튀기며 살아온 인과 업보라는 거다. 인과 업보. 인과 업보. 개울을 지나자 가시밭 벌판이다. 그 벌판 사이로 오솔길이 허리띠처럼 나 있다. 가시밭 여기저기에는 몇 사람씩 무리를 지어 홈이며 괭이며 삽으로 일들을 하고 있다. 차사님, 저 가시밭을 갖고 뭘 합니까? 몇 번 말을 해야 알아듣냐? 꼭 뭘 하기 위해서 가꾸는 게 아니라니까. 저것도 업보입니까? 그렇다. 제가 듣기에는 죽으면 다시 환생을 한다던데요. 환생도 나름이지. 아무나 다 환생이 되는 줄 아느냐? 겨우 가시밭이 끝나자 이번에는 풀 한 폭이 흙 한 줌 없는 돌 자갈밭이 펼쳐진다. 여기서도 몇몇씩 무리를 지어 일을 하고 있다. 쇠 소쿠리로 자갈을 담아 나르고 잔돌과 굵은 돌을 가려 봉분처럼 쌓기도 하고 그 중에는 멍에를 목에 걸고 쟁기를 끄는 무리도 있다. 차사님, 여기는 소가 통 안 보이고 소 대신 사람이 멍에를 끄네요. 소가 없습니까? 그런 선한 짐승은 다 환생을 해갔다. 소뿐 아니라 개나 닭 같은 가축도 다 그렇다. 저 봐. 이쪽으로 쟁기를 끌고 오는 자가 있지. 저게 누군지 알아? 글쎄요. 모두가 피골이 상접한 해골 같기만 해서 알아볼 수가 없군요. 저게 바로 이모용이다. 이모용. 이모용. 예, 많이 듣던 이름입니다. 허생원은 눈가장을 비비고 자세히 보아하니 이 모용의 어깨에는 지렁이같이 핏자국이 얼기설기 맺혔다. 그러고 보니 쟁기를 잡은 사람의 왼손에는 가죽끈으로 된 채찍이 쥐어져 있었다. 허생원은 부르르 몸서리를 치고 눈을 돌려버렸으나 바로 가까이 또 한 무리 사람들이 곡괭이로 땅돌을 파 뒤지고 골을 쳐오고 있었다. 검고 낡은 천조각으로 겨우 아랫도리만 가렸을 뿐 모두가 알몸뚱이다. 차사와 허생원이 옆을 지나도 거들떠보지도 않는다. 그러고 보니 여기에도 가죽 채찍을 뒷짐한 감독인지가 여기저기 서성거리고 있다. 저것들이 누군지 알겠느냐? 글쎄요. 어디서 한두 번 본 듯도 한 모습들인데요. 저게 자유당 때의 아무개다. 아하, 참 그렇군요. 그때와는 전혀 딴판입니다만 자세히 보니 알아보겠습니다. 자, 빨리 가자. 예.
허생원은 또 한 번 몸서리를 치고 차사의 꽁무니에 바싹 다가붙어 발음을 제겨 옮겼다. 자갈돌밭이 거의 끝인가 하자 또 강이 흐르고 강기슬구로 벼랑을 끼고 돌아가자 하늘을 찌를 듯 바위산이 또 앞을 가로막는다. 바위 사이를 돌고 계곡을 거슬러 얼마를 올라가자 바위산은 양쪽으로 잘로 갈라지고 덩그렁한 성문이 나타났다. 이 성문을 나서자 활짝 시계가 트이는데 구름인지 안갠지가 자욱해서 지평선이 아물아물하다. 구름인지 안갠지가 자욱한 속으로 단청이 눈부신 궁궐들이 아까번보다는 좀 더 선명하게 여기저기 우뚝우뚝 솟았다. 차사가 지팡이로 가리키며 인제 다 왔다. 저기가 바로 염라 궁궐이다. 먼지를 떨고 신을 갈아 신으라. 허생원은 한 손바닥으로 해를 가리고 염라 궁궐을 바라다보면서 이야, 과연 하! 빨리 하라니까. 허생원은 누렇게 쌓인 윗돌이 먼지를 털고 한 켤레 남은 신을 물에 축여 갈아 신었다. 강을 건너 이름 모를 나무와 컴컴한 숲속을 지나 한참을 가자 하니 이번에는 또 거대한 암석들을 까마득히 쌓아 올린 성벽이 앞을 막았다. 이 높고 긴 성벽을 한동안 돌아가자 몇 아름들이나 되는 시뻘건 도리기둥에 일주문이 높직이 섰다. 일주문 앞에는 팔척거 안의 수문장이 검은 군복 차림으로 창을 X자 이런 모양으로 교차해서 부동 자세로 서 있다. 차사가 다가가서 뭐라고 하자 수문장은 말없이 똑같은 동작으로 창을 거두었다. 허생원은 차사의 허리띠를 잡듯 다가붙어 일주문 안으로 들어섰다. 돌을 깐 긴 복도를 지나고 몇 층의 돌계단을 오르내리고 해서야 비로소 대궐 정문 앞에 닿았다. 허생원은 개하에 저두괴자하고 차사는 큰 소리로 암흑의 대령이요. 그러자 대궐문이 열리고 도시종이 나와 붉은 장막을 양쪽으로 갈라 걷었다. 이윽고 대왕이 양쪽에 부축을 받으면서 천천히 걸어 나와 용상에 좌정을 하자 시종 한 사람이 두툼한 치붓장을 대왕 앞에 갖다 놓는다. 대왕은 치붓장을 펴고 여기저기를 한번 뒤적이고는 너는 아무데 아무개가 분명한가? 허생원은 떨리는 목소리로 예, 틀림없소이다. 고개를 들라. 허생원은 이때서야 고개를 들고 대왕을 바라볼 수 있었다. 대왕 역시 양쪽에 붉은 뿔이 난 검은 모자를 썼고 붉은 수염이 가슴패기를 덮었다. 얼굴은 붉고 눈은 길게 째졌으나 그리 사나워 보이지는 않았다. 검정과 붉은색이 내리다지로 된 법복은 용상을 덮고 발등을 가릴 정도로 넓고 길었다. 여기로 오게 된 연고를 말하라. 예, 죄인도 무슨 연고로 오게 됐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술이 깨고 나니 차사님과 동행을 하게 된 것뿐입니다. 이때 시종이 들어와서 손이 오셨다는 전가를 하자 대왕은 차사를 향해 오늘은 청각에서 국제회의가 있어 좀 분주하니 3호 객사로 데리고 갔다가 내일 아침에 다시 대령하라. 예, 분부 어김없겠소이다. 이래서 차사와 허생원은 재배하고 객사로 돌아왔다. 객사로 돌아오면서 차사는 허생원에게 이렇게 귀띔을 했다. 3호 객사에 들게 한 것은 손에 대접을 받는 거나 다름없다. 아이고, 황송한 차사님의 덕택으로 알겠습니다. 대궐 안에는 많은 남녀가 부산이 오고 가고 하면서도 누구 한 사람도 말이 없다. 차사 말대로 모두가 벙어리 모양이었다. 이날 밤 허생원은 차사와 함께 반주까지 곁들여서 저녁을 먹었는데 밥은 쌀이 아니고 무슨 떡 같았고 차는 채소와 고기인데 난생 처음 먹어보는 것들이었다. 허생원은 저녁을 마치고 바람도 쏘이고 구경도 할 겸 차사의 안내로 궐내를 이리저리 돌아보았다. 저만치 따로 떨어진 한 궐내만이 유독 불빛이 환하다. 차사는 오늘 회의가 있다는 청각이라고 했다. 꼭이 가보잔 것도 아니었으나 지나다 보니 문이 활짝 열렸고 모인 사람들의 얼굴도 바라볼 수 있었다. 차사와 허생원은 축대 옆에 숨어서 회의 광경을 엿보았다. 회의장에는 한가운데 육중한 큰 탁자가 놓였고 탁자 위에는 갖가지 탐스러운 과일이며 술병이 놓였다. 그러나 누구 한 사람도 과일을 깎거나 술을 드는 사람이 없었다. 허생원은 눈을 닫고 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살펴보나 모두가 낯선 외국 사람들인데 그중 한 사람만이 낯익은 얼굴이었다. 부드럽고 둥근 얼굴인데 유독 눈이 가늘고 귓불만이 턱 밑까지 처진 것을 보아 석가모니에 틀림없었다. 허생원은 차사의 귀에다 대고
저 맞은편 복판에 앉아 합장을 하고 있는 사람이 석가모니 아닌가요? 그렇다. 그 옆이 공자고 위쪽으로 앉은 늙은이가 아리스토텔레스란 사람이다. 그리고 이쪽 모서리 쪽에 옆 얼굴만 보이는 사람이 루소고, 그 다음 등을 보이고 앉은 사람이 마르크스, 그 다음이 아인슈타인, 그 다음은 문에 가려서 잘 안 보이는군. 공자와 석가모니는 무슨 이야기를 하는 모양인데 들리지는 않는다. 제일 나이 많아 보이고 체구도 작은 아리스 뭐라는 영감은 한 팔로 턱을 괴고 졸고만 있다. 이윽고 눈초리가 매섭고 턱이 빠른 루소가 일어서서 카랑카랑한 목소리로 여보 공자 선생, 당신이 내세운 수신제가며 효제는 어떻게 됐기에 지금 당신의 나라에서는 비공운동으로 법석이요? 그러나 공자는 깨끗하기 은빛 같은 수염만 조용히 쓰다만 내릴 뿐 아무런 대꾸도 없다. 그럼 기독씨에게 묻겠는데, 이 나라에서는 전부가 미신과 광신의 소굴로 변해가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오? 피를 흘린 당신의 사랑이 수십 파로 갈라져 서로 핥히고 뜯고만 있으니 이것이 당신이 인간을 위한 봉사요, 박예요, 구원이요. 그러나 기동 역시 파리한 얼굴로 가슴 패기에 깍지를 끼고 눈을 감은 채 말이 없다. 루소는 기독으로부터 눈길을 돌려 석가모니 씨, 육식을 금한 대자 대비는 좋으나 그로 해서 당신의 나라에서는 영양실조로 하루에도 수천 명씩의 아사자가 생긴다는데 어떡할 참이요? 석가모니도 역시 코앞에 합장을 한 채 눈을 감고 말이 없다. 루소는 약간 초조한 표정으로 가볍게 탁자를 두어 번 두드리고는 저 마르크스군. 자네는 뭐 계급 타파니 빈부의 차를 어쩌느니 했지만 실현성이 있는가? 실현된 나라가 있다면 샘플로 예를 들어보게. 까마귀는 썩은 것을 즐겨 먹지만 금붕어는 항아리만 핥고도 산다는 것 좀 알 게 아닌가? 아이의 위장과 어른의 위장은 같지 않다는. 그러나 마르크스는 오른손 주먹으로 왼손바닥만 탁탁 치고 있다. 루소는 좀 더 매서운 눈초리를 하고 아인슈타인군. 자네 그 막대한 물자와 시간과 정력으로 달에 가서 가져왔다는 게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암석 몇 조각뿐이 아닌가? 그래서 면목이 서겠는가? 듣자 하니 달에다 뭐 핵무기 저장고를 만들겠다고. 그렇게 되면 인류는 머리 위에 핵을 이고 공포에 떨면서 살아야 하지 않겠는가? 그보다도 인류는 지금 과학 공해로 우주 질환이 만연해 가고 불원관 질식 상태라는데 어디 몽땅 이민이라도 보낼 화성이라도 발견했는가? 이때서야 비로소 아인슈타인은 글쎄 그걸 지금 연구 탐색 중이라니까요. 하고 한마디 대꾸를 하자 루소는 발끈하면서 내가 뭘 했어? 벌써 200년 전에 내가 뭘 했어? 알고 있다니까요. 루소는 한동안 아인슈타인을 노려보고 있다가 어디 두고 보자. 그러고는 의자를 당겨 자리에 앉았다. 회의장은 쥐죽은 듯 조용하다. 이렇게 한동안이 지나자 루소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어깨를 흔들면서 선생님, 회의는 끝났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가벼운 하품을 하고 나서 무슨 결론이 나왔는가? 아무런 결론도 없습니다. 그럼 다음 인도 회의 때 다시 논의하기로 하고 오늘은 이것으로 그만. 그제야 좌중이 웅성거리고 자리를 떠서 밖으로 나오기 시작한다. 허생원과 차사는 재빨리 궐 모퉁이로 돌아가 몸을 숨겼다. 그런데 언제 어디서 어떻게 왔는지 대궐뜰에는 은빛 둥근 물체, 비행기도 아니고 차도 아닌 원형의 지붕 같은 것이 놓여 있었다. 아인슈타인이 일행을 돌아보고 모셔다 드릴 테니 타라고 하고는 좁은 문을 열고 먼저 들어갔다. 7, 8명의 대부분이 올라탔으나 공자와 석가모니만은 방향이 다르다고 굳이 사양을 했다. 물체는 가벼운 음향과 함께 수직으로 솟아올라 순식간에 별만하게 보이더니 지구의 어느 한 방향으로 완만한 곡선을 그으며 유성처럼 사라져버렸다. 석가모니와 공자는 무슨 말을 주고받으면서 천천히 일주문 밖까지 나왔는데 안개 때문인지 간데온데 없었다. 다음날 허생원은 전날과 똑같이 대궐 계하에 대령했다. 대왕도 전날과 꼭 같은 거동으로 너 아무개는 어인 까닭으로 생사를 불고토록 술을 먹었더냐? 예, 아렵게 황공하오나 세상 되어가는 꼴이 하도 역겨워서
술이라도 취하지 않고는 배길 수가 없었습니다. 잠깐 사는 세상인데 뭐가 그리 역겹던가. 그것을 일일이 말씀드리기는 너무 장황하고 지겨울까 하옵니다. 상관 말고 자초지종을 소상히 말해보라. 예. 불초 죄인은 빈농의 집에서 무관 선비를 아비로 태어났습니다. 고추자지의 철부지 때는 기억이 없습니다만 셈이 들고부터는 면마지기에 세전지답을 지어 양친과 각권을 부양하면서 틈이 나면 아비가 동네 아이들을 모아 가르치는 서당에서 글을 배웠습니다. 아비는 늘 가르치되 수신제가와 효제를 가훈으로 했고 성미가 대쪽 같아서 수염이 가지가 난 지금까지도 성류나무 회초리로 종아리를 맞았습니다. 아비의 항시 수심사는 나라의 기강이었습니다. 탐관오리, 매관매직의 무리들이 국고를 제집 물 퍼마시듯 하니 사직의 안위가 심히 걱정이라고. 76에 작고했는데 그 며칠 전에 또다시 상탁하니 하청을 어이 바랄 수 있겠는가. 사직이 위태로와 눈을 감을 수가 없구나. 그러면서 양진의 사지를 들려주었습니다. 그 양지의 사질은 무언고? 예, 죄인도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아비의 말인즉 옛날 중국에 양진이란 현명한 재상이 있었는데 어느 야심한 금은밤에 친구라든가 진인이라든가가 은전대를 가지고 찾아와서 벼슬을 청하자 양진은 이런 지하에 거절을 하는 말이 벼슬을 주고 안 주고는 천자의 대권인데 내가 어떻게 임의로 하겠는가. 누가 알까 두렵구나. 빨리 걷어 돌아가게. 그러나 상대는 이 금음 한밤중에 누가 보면 알겠는가. 걷어놓고 말찍이라도 한 자리 주게나. 그러자 양진은 발끈 화를 내면서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자네가 알고 내가 아는데 보는 사람도 아는 사람도 없다니 그 무슨 해괴한 소린가. 당장 돌아가게. 이것이 즉 양진의 사지라고 아비는 일러주면서 이런 재상이 한두 사람만 있어도 그러고는 사흘 뒤에 명목했습죠. 이런 때문인지 아비를 여의고부터는 세상 꼴이 더 역겨워만 보여 그만 술을 마셨습죠. 얼마 전 일이옵니다. 만 나이 불과 16밖에 안 되는 자식놈이 용돈을 안 준다고 제 애비에게 칼질을 한 일이 있었고 또 젊은 며느리가 간부와 짜고 남편과 시어머니 국에다 독약을 넣어 살인미수에 그친 일이 있었죠. 하도 어처구니가 없는 일들이라 그만 또 무작정 술을 퍼마셨죠. 만취가 되어 집으로 찾아오기는 왔는데 그게 남의 집이었습죠. 공교롭게도 그날 밤 노름판에서 미천을 날려버리고 돌아온 남편에게 젊은 아내가 겁탈을 당했다고 해서 어지간히도 두들겨 맞았는데 중간에 또 사람을 넣어 10만금을 내놓지 않으면 고발인가 고손가를 한다고 을러대지 않겠습죠. 범법이면 형을 받아야 마땅하겠습조만 아무리 기억을 더듬어 봐도 모를 일이었습죠. 그러나 그보다도 세상 이목과 각권들에게 들 낯이 없어 세전 두마지기를 팔아 물어주었습죠. 그러고 보니 더욱 우라가 치밀어 견딜 수가 없어 또 술을 퍼마셨죠. 그 뒤로는 통 기억이 없는데 술을 깨고 보니 차사님을 따라 명부로 가고 있다는 것을 알았을 뿐이옵니다. 거듭 황공한 말씀이오나 죄라고는 주야 장취 술을 마신 것밖에는 없사옵니다. 통촉하옵시오. 알았다. 그래, 환생을 하고 싶으냐? 이미 기강이 무너지고 삼강오륜이 녹이 슬어버린 금꽃만이 판을 치는 역겨운 세상에 환생을 한들 무엇하겠습니까마는 만약에 환생의 은총을 주신다면 몇 가지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소망이란 게 뭔가? 말해보라. 예, 듣자온데 이 염라국에는 무엇이든 사람의 속까지도 훤히 비춰볼 수 있는 천명경이라든가 천리경이라든가 하는 거울이 있다는데 그 거울과 날렵한 병졸 10명만 한 달 기한으로 빌려만 주신다면 더는 소망이 없겠사옵니다. 그 어려운 청을 하는군. 그 거울을 말하자면 이 명부에서도 제일 가는 보물인데. 그래, 그건 무엇에 쓸 건가? 예, 그 거울로서 탐관오리며 매관매직, 누가 국고를 도적질하는가, 뉘집 장 속에 금은 보석이 얼마나 쌓여있는가를 살샅이 비춰보고 그런 무리들을 남녀 할 것 없이 모조리 잡아다가 콧구멍을 꿰서 이 염라국으로 끌고 와서
돌을 갈리고 빨래를 시키고 가시밭을 가꾸고 목에다 멍에를 걸어 돌밭을 갈게 하겠습니다. 이 소망만 이루어진다면 죄인은 환생도 극락도 싫고 오직 분골쇄신 대왕님의 충복이 되겠습니다. 대왕은 한동안을 망설이다가 알았다. 정 소망이 그렇다면 내일 아침 일찍 떠날 채비를 해가지고 일주문 밖으로 나오라. 아유, 예, 분부 어김없겠습니다. 은총 10번 황공하옵니다. 허생원은 3번 절하고 객사로 돌아왔다. 이날 밤 허생원은 가슴이 부풀어 오르는 흥분에 잠까지 설쳤다. 다음 날 아침, 허생원은 허리띠를 졸라매고 신발을 고쳐 차사와 함께 일주문을 나섰다. 일주문 밖에는 어느새 병졸 10명이 시커먼 복장으로 머리에 뿌리 돋친 모자를 쓰고 양쪽으로 갈라서서 기다리고 있었다. 복장은 옹색한 네이같이 한 푼의 여유도 없었고 손에는 짤막한 창을 들었다. 병졸들 역시 벙어리 모양, 말도 표정도 없다. 수문장이 황급히 창을 거두고 한 걸음씩 뒤로 물러서자 대왕이 시종들의 부축을 받으면서 천천히 걸어 나왔다. 채비는 다 됐는가? 예, 대왕님. 그럼 떠나도록 하라. 그러고는 사공을 불러 육로는 너무 멀다. 물길로 가되 방향은 동쪽이다. 풍랑이 심할지 모르니 술을 한 독 씻고 가라. 사공은 2사람인데 차림은 병졸들과 똑같으나 모자에 뿔이 없고 창을 들지 않았다. 대왕은 차사에게 강섭까지 안내를 이르고 품속에서 조그만 상자를 꺼내 허생원에게 건네주면서 이승은 내 수관이 아니라서 관여는 않겠다마는 모든 일에 차질이 없도록 각별히 조심하라. 고 엄숙히 타이른다. 상자 속에는 손바닥만한 거울과 빨간 종이에 부적이 들어있었다. 그 부적을 몸에 지니면 상대방에는 이쪽 형태가 보이지 않느니라. 유용하라. 예, 대왕님의 은총 100번 황공하오이다. 그러고는 땅바닥에 이마를 조아렸다. 떠나라. 예, 차사가 앞장을 서고 병졸과 허생원은 뒤따라 강가로 향해 갔다. 강기슭에는 배 한 척이 닿아 있었다. 허생원은 차사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일행과 함께 배에 올랐다. 술도 한독 실었다. 사공은 뱃줄을 거두고 노를 저어 뱃머리를 돌렸다. 이래서 허생원 일행은 염라국을 떠나 동으로 향해 갔다. 대왕의 말대로 물발이 거셌다. 그럴 때마다 술을 떠마시곤 했다. 이렇게 몇 날을 갔는지는 모르나 어느 날 한낮쯤에 어렴풋이 육지가 보이기 시작했다. 허생원은 너무나 반가워서 다 왔구나. 다 왔어. 저기가 바로 이승이다. 하고 손짓을 하자 병졸들도 일제히 일어서서 바라보기 시작하고 사공은 더 힘을 주어 노를 저었다. 육지가 아직도 까마득은하나 뚜렷이 보이고 푸른 들판에는 논매기가 한창이었다. 보아하니 술독에는 술이 아직도 반이나 남았다. 사공과도 작별을 해야 하고 험한 물길도 대과 없이 왔으니 우리 축배나 들자. 그러고는 허생원이 먼저 한 사발을 떠마시고 잔을 돌렸다. 모두가 기쁜 듯 서슴없이 술을 마셨다. 술잔은 쉴 새 없이 돌았다. 그새 육지는 사람들의 얼굴까지도 알아볼 만큼 가까워졌다. 이때 병졸 하나가 일어서서 춤을 추기 시작했다. 물론 술김이었다. 그러자 병졸 모두가 일어서서 손짓 발짓으로 춤을 추었다. 말도 소리도 표정도 없는 해괴한 춤이었다. 사공도 추었다. 논매기 일꾼들이 한 사람 2사람씩 일손을 놓고 일어서서 구경을 한다. 아니, 저게 뭐지? 저게 귀신인가 사람인가? 여기에서 보기에는 꼭 큰 거미떼 같은데. 야, 그 별일도 다 보는군. 이때 농감으로 나온 2 노인이 이마에 손을 얹고 바라보면서 한 노인이 아니, 이 사람 저게 뭐지? 글쎄, 사람은 아니고 도깨비야. 아이, 원 사람도 대낮에 도깨비가 무슨. 아니야, 틀림없어. 저게 바로 나 도깨비야. 아니, 도깨비는 밤에만 나돈비잖아. 세상이 뒤죽박죽인데 도깨비인들. 그래, 도깨비도 술을 먹고 춤을 추나? 하이, 이 사람.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젊은 계집들도 대낮에 춤을 추는 판국인데 다 됐어. 세상은 다 됐어. 말세야. 정말 뒤죽박죽인데?
이때 한 사공이 발을 헛디뎌 물에 빠졌다. 일행이 모두 그쪽으로 몰렸다. 그러자 배가 그만 뒤집혀졌다. 모두가 허우적거리면서 떠내려간다. 허생원은 취중에서도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야단 났는데 어떡한다. 그러면서 기를 쓰고 사생결단 육지로 향해 허우적거렸다. 마침 논매기 일꾼 한 사람이 쇠 고삐를 풀어 던져주었다. 허생원은 이 고삐를 잡고 간신히 강기슭에 올랐다. 그러나 일행은 까만 머리와 뿔만이 잠겼다 솟았다 하면서 벌써 까마득하게 떠내려가고 있다. 배도 엎어진 채였고 술 돋고 비스듬히 기운 채 떠내려가고 있었다. 먼지가 귀 밑을 스멀스멀 기고 있다. 허생원은 어렴풋한 속에서 한 손바닥으로 귀 밑을 찰싹 때려본다. 뭉클하다. 벌떡 상반신을 일으키고 보아하니 손가락만한 송충이 한 마리가 굼실굼실 기어가도 있다. 감나무에서 떨어진 모양이었다. 섬뜩했다. 그러고 보니 해는 그새 두어 발이나 서쪽으로 기울었고 나무 그림자는 뿌리자무로 오므라들었다.